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결국 10월 30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불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0년 1월 중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에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백신 공급, 또 반도체 및 에너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세계 경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G20은 G20대로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더불어서 중국은 중국대로 아주 중요한 국제적 아젠다에 끼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개별 국가 간의 1대1 정상회담도 수시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미중 충돌 이후에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 국가 정상들과의 대화가 중국으로서는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월 9일에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과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1대1로 별도의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이 시진핑 주석은 G20 회의의 불참을 사실상 통보하면서 대신 12월 말쯤에 화상회담을 갖자고 했고요. 대신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하고 중국의 양제스 정치고문 간의 직접 만남을 통한 대화로 미중 간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불참에 이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그러니까 COP26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회의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 COP26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COP26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가리키는 건데요.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입니다. 199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죠. 올해가 이제 26번째 열리기 때문에 COP26, COP26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COP26 회의에서는 각국이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물론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만 격이 다르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이 COP26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은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시 주석이 이 COP26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해외 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선 중국 내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또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 내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은 당연히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방국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몸조심하는 차원에서 순방을 안 한 걸까요? 이 또한 적절한 답이 아니죠. 이미 양세스 정치고문이라든지 왕이 외교부장 등의 외교면들은 물론이고 중국 내 고위급들의 해외 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방국의 의료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역시 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외유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 전파 우려, 이런 걸 핑계로 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이게 궁금하죠. 일단 상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회피하게 한 방법으로 아예 해외 순방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야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의 3연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Y타임스가 9월 15일 보도를 자세하게 해드린 바 있고 유튜브 동영상은 1041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자체를 기피하기 위해서 아예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3연임을 통한 장기 독재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을 꺼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 내에 반 시진핑파의 책동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7월 23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제임스 다운 재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공산당 핵심부에서 반 시진핑파들의 책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이름으로 최근 펴냈던 2021년 공산당 전면적 강론에서도 당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향해서 중앙기울위원회는 지난 6월에 당의 핵심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당내의 배신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지난 1938년에 제창했던 4가지 복종을 언급했던 겁니다. 여기서 4가지 복종이란 게 뭐냐면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간부들은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당 구성원 모두가 중앙, 그러니까 핵심 지도자에게 복종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앙이라는 게 누굽니까? 시진핑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과연 중국 내 권력 투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이길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베이징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시진핑 주석이 해외로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시기를 틈타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중국 밖으로 못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중국 정계는 그동안에 3대 계파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자당이죠. 이게 이제 베이징파입니다. 공산당 원로와 고위 간부 그리고 그 고위 간부들의 자제 출신으로 정치 세력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시진핑의 집권 기반이죠. 두 번째가 공청단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출신의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상하이방입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정적 기반입니다. 장쩌민도 사실 태자당 출신이죠. 그런데 중국의 권력은 그동안 이 세 집단이 돌아가면서 분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방의 장쩌민, 공청단의 후진타오, 태자당의 시진핑이 순차적으로 집권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원칙대로 하자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물러나고 이제 상하이방에게 권력을 이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이들 세 계파는 이합 집산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정치 계파는 역시 시진핑 주석이 중심이 되는 태자당 주축의 베이징파하고 아직도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장쩌민의 상하이파, 이렇게 둘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청단은 이제 힘이 거의 없어졌죠. 자, 베이징파는 당연히 이 정치적 정통성과 권력의 주도권 및 군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큽니다. 반면에 상하이파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금권을 쥐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외국 세력과의 연결력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정치의 주도권을 상하이방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덩샤오핑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장점이는 그래서 공청단 출신이면서도 베이징파하고 가까운 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군권을 계속 장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진타오를 견제했죠. 자, 상하이방에게 된통당한 후진타오는 후계자를 온건파로 알려진 시진핑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상하이방에서 시진핑의 온건함을 믿고 후계자 선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상하이방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하이방의 근원을 도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시진핑의 베이징파는 이 상하이방 같은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야만 기반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자신들의 뒷배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화웨이고 그리고 또 텐센트입니다. 특히 이제 텐센트의 경우에는 상하이방의 자본줄인 알리바바하고 맞서면서 알리바바를 넘어서길 원했죠. 사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집중 타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웨이가 시진핑의 그야말로 돈줄이기도 하고요. 공산당 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챙기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 내 제3세력이라 할 수 있는 충칭파입니다. 그동안 이 중국의 권력은 이 베이징과 상하이 이렇게 동쪽에 편중돼 있었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 서쪽의 내륙파 충칭, 이게 이제 충칭은 덩샤오핑의 고향입니다. 이 충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촨성 인맥들이 이른바 충칭파라는 제3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 파의 중심 인물이 바로 공청당 출신의 보시라입니다. 바로 이 세력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시진핑에 의해서 제거가 됐고요. 그렇게 그 쿠데타 정보를 준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이 베이징파와 상하이파 모두 정권 자체가 교대로 이렇게 넘어가기로 약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청단 출신의 보시라이 제거에 대해서 한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중국 경제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광둥성의 부상입니다. 이 광둥성은 사실상 홍콩과 마카오를 묶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이죠. 이렇게 경제력이 굉장히 막강한 지역, 그러니까 경제적 바탕이 크다 보니까 이걸 배경으로 한 정치 세력도 태동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게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또 본토에서는 안 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마음대로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징파의 독선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세력은 그동안의 베이징파나 상하이파와는 달리 민중 중심의 연대적 정치 세력으로 커가고 있었고요. 이런 정치 세력이 제법 이제 틀까지 이렇게 잡혀가게 되니까 현재의 집권파인 베이징파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상하이파가 바로 이 광둥성파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비록 보시라이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충칭파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시진핑의 베이징파가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부정적인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광둥성파의 핵심 거점인 홍콩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면서 홍콩의 언론 자유를 말살시켰고 홍콩을 사실상 본토화를 해버리면서 홍콩과 광둥성 그리고 마카오가 연합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을 좌초시켜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황금거인 이 홍콩의 배를 갈라버리면서 불섭으로 뛰어든 배경도 알고 보면
이 국익보다는 자신의 집권 연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홍콩 선멸 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아무리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중국 권력 깊숙이 퍼져 있는 상하이파나 충칭파 그리고 광주성 일파들의 속사를 다 오려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군부에 대한 숙청 작업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사정기관에 대해서 엄중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반이 시진핑파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고 또 그들만의 유대 관계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중국의 사법부장,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격인데요. 이 사법부장이라든지 공안 최고 책임자가 숙청을 당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권력 투쟁이 치열하고 내년 10월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모르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찌 중국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암살이고 또 하나가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지키고 있어야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왜 해외 순방을 못 나가는지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